식사로 암에 걸릴 위험성을 줄이고 이미 생긴 암이 날뛰는 것을 막고 싶다면 육류, 우유, 달걀 등 동물성 단백질도 당질도 지질도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 나는 암에 걸리면 살을 좀 찌우세요 라고 조언한다. 왜냐하면 암이 정상세포를 해치고 증식하므로 세포나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파고들 틈을 주지 않는 저항력이 최강의 방파제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저항력이란 신체 조직의 강인함, 곧 튼튼함이다. 각각의 세포가 튼튼하면 세포가 모인 조직의 강도도 높아져서 암세포의 침입이나 증식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해서 저항력을 높이자. 여기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이다. 콜레스테롤은 정상세포의 막을 형성하여 세포와 조직의 강인함을 뒷받침하는 1등 공신이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나쁜 물질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살이 빠지면 콜레스테롤이 줄어들어 저항력이 떨어지기에 암이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혈증 환자 4만 명에게 약을 먹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 데이터에서는 수치가 제일 낮은 그룹에서 암 등으로 말미암은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콜레스테롤은 지질의 일종으로 육류, 생선, 우유, 달걀에 많이 들어있다.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암 환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책 읽기 은하수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건강서적입니다. 암의 역습. 곤도 마코토 지음, 배영진 옮김, 전나무숲에서 편했습니다. 저자는 암 전문의로 50여 년간 4만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게이오 대학병원에서 암 방치요법으로 40여 년간 암 환자를 돌보며 암 표준 치료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표준 치료를 거부한 채 암의 상태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케어하며 살았습니다. 이 저자가 다른 의사들과 다른 점은 암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암 사망률을 줄어들게 하지 못하며 오히려 치료가 필요 없는 암까지 발견해 표준 치료를 하게 함으로써 암이 더 날뛰게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점입니다. 최선의 암 치료 방법은 암 방치 요법이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암과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오래 살기 위한 마음가짐 지침서입니다. 암의 90%를 차지하는 고형암, 즉 위암이나 폐암, 대장암, 유방암과 같이 종양 덩어리가 생기는 암과 지혜롭게 공생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 외에도 진짜 암과 유사암의 분별법, 현재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표준 치료의 진실, 온열요법에 대한 진실, 암 역습의 현실, 또한 암을 사라지게 하는 음식이 정말 있을까에 대한 답 등 그 어떤 의사도 분명하게 딱 잘라 말하지 못하는 사안들을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하고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이 가득한 책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내가 41년간 근무했던 게이오 대학병원이 나를 쫓아내지 않은 것이 참으로 대범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표준 치료에 맞서는 주장만 하고 암을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진료를 10년, 20년 계속했는데도
병원 내에서의 따돌림은 있었지만 그만둬라라는 말은 듣지 않았다. 그 덕분에 암 방치 환자 수백 명의 경과를 돌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통증, 응어리, 혈담 등의 증상이 없는데 암 검진에서 찾아낸 검사 발견 암의 90%는 그 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나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았거나 크기가 작아졌거나 사라졌으며 전이는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신장암 방치 환자를 수십 명 진찰했더니 단 한 명에게서 폐전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전이된 암이 한동안 계속 증대하다가 성장을 멈추었고 뚜렷한 이유 없이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어떤 환자들은 암 크기가 그대로이거나 작아지거나 아니면 없어졌으며 지름이 3cm 정도나 되던 종양이 사라지는 일도 일어났다. 자궁체암은 1기가 자궁근층의 2분의 1 미만인 1A기와 자궁근층의 2분의 1 이상인 1B로 나뉜다. 내가 진료했던 1A기 자궁체암 방치 환자들 가운데서 암이 커진 이는 한 명뿐이었다. 나머지 환자들 대부분은 암이 사라져 버렸다. 자궁경부암 0기와 1A기 환자들 대부분도 암이 없어졌다. 암은 방치하면 점점 커지고 전이되어 고통으로 괴로워하다가 죽는다. 긴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이 말의 쇠뇌력은 절대적이다. 실제로 치료하지 않으면 남은 시간은 몇 개월입니다 라고 위협하는 의사들이 많다. 환자들이 주치의에게 치료하고 싶지 않아요. 잠시 상태를 지켜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는 오지 않아도 좋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진찰할 게 없어요 라면서 냉정하게 쫓아낸다고 한다. 나는 의사가 되어 반세기 동안 4만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진료해왔다. 개요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시절에는 암을 방치한 수백 명의 환자들을 가장 길게는 24년간 정기적으로 진료했다. 대학병원 같은 거대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다양한 암 방치 환자들을 장기간 진료해온 의사는 이 세상에서 나뿐이라고 자부한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수명을 단축하기 쉽다. 이는 내가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다. 건강하다면 검사 같은 것은 받지 말고 암을 억지로 찾아내지도 말아야 한다. 악성 종양인 암은 현미경을 통해 관찰된 세포의 생김새에 따라서 판정된다. 세포의 형태가 비뚤비뚤 나쁘면 암으로 진단된다. 까다로운 점은 똑같이 생김새가 나쁜 암인데 전이로 생명을 앗아가는 진짜 암일 수도 있고 내가 유사암이라고 부르는 무해한 가짜 암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암에는 iPS 세포, 즉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유명해진 줄기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암이 생기는 순간에 진짜 암인지 유사암인지를 결정한다. 진짜 암은 크기가 직경 0.1mm 이하인 시점부터 전이를 시작하며 우리가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직경 1cm 전후로 커졌을 때는 벌써 온몸 여기저기에 전이해 있다. 그러므로 진짜 암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한다. 수술을 하면 암이 난폭하게 굴 수도 있고 라고 외과의들이 소곤거리는 건 암을 잘라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힌트다. 암의 역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수술이다. 메스가 가해져 혈관이 잘리면 혈액과 함께 암세포도 흘러나와 상처 부위에 붙는다. 그곳에서 암세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곡소전이라고 부르는 재발이 일어난다. 한편 유사암은 전이 능력이 없는 부스럼 또는 종기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암에 가짜가 있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한다. 전립선암과 유방암을 건강검진에서 대량으로 발견하여 수술했는데도 암 사망률이 감소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서구 사회에서는 조기 발견으로 낫는 것은 가짜 암뿐이라고 결론 내리고 전립선암의 PSA 검사와 유방암의 마모그래피 검사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위나 폐의 집단암 검진도 암 사망률을 줄인다는 증거가 없다는 근거로 폐지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금도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PSA 검사는 체열만으로 이루어지므로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 결과 연간 10만 명 가까이, 다시 말해 30년 전의 10배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전립선암으로 진단됨으로써 남성 암 발생 순위에서 톱 자리에 다가서고 있다. 암 치료 이외에 암의 역습을 부르는 또 다른 원인은 식사요법이다. 암은 정상세포를 좌우로 밀어 해치고 번식하기에 이에 맞서려면 육류와 유제품을 포함한 동물성 단백질을 든든히 먹고 체력을 기르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암에 걸렸다며 육류와 유제품을 뺀 식사요법을 해서 야윈 사람들이 너무 많다. 1970년대 일본 아이돌 그룹 캔디즈의 일원이었던 다나카 요시코는 12지장 궤양을 절식으로 치료한 후 19년 만에 유방암 전이가 나타나서 사망했다. 절식으로 체력이 떨어지면서 암의 역습을 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게이오 대학병원에서 만난 암 환자들 중에서 암이 급격히 커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나몰래 식사요법에 열중하고 있었다. 후지타 보건위생대학의 의사 다카시가 암 환자들 대부분이 영양 부족으로 인한 감염증으로 죽는다라고 조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니 어쨌든 영양 섭취는 잘해야 한다. 나는 1979년에 미국으로 유학하여 유방암의 종양만 잘라내는 유방온존요법을 배웠는데 비교 시험 결과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다. 암을 절제하기 위해 유방을 통째로 절제하든 일부분만 절제하든 전이율과 생존율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서였다. 그때까지 약 70년 동안이나 전 세계의 여성들은 유방암이 발견되면 유방의 근육까지 절제하는 할스테드 수술을 표준치료로 여겨 어쩔 수 없이 유방을 절제했다. 이때 유방암은 림프샘을 통하여 온몸에 전이되므로 의심스러운 부분은 전부 절제한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유방, 대, 소, 흉근, 겨드랑이 밑의 림프샘까지 지방과 함께 도려내듯이 자른다. 수술 후에는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끔찍한 흉터가 남을 뿐만 아니라 림프샘도 절제하기에 림프액의 흐름이 나빠져서 팔이 통나무처럼 붓고 위로 올릴 수도 없으며 저림 등의 후유증도 심하다. 사람을 죽게 하는 암은 검사에서 발견되기 훨씬 전부터 온몸에 전이가 숨어 있다. 그래서 암이 있는 장기를 통째로 드러내도 언젠가는 전이가 나와서 목숨을 빼앗는다. 반면에 사람을 죽게 하지 않는 암은 전이 능력이 없어서 부스럼 또는 종기와 같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때부터 나는 이 두 종류의 암을 진짜암, 유사암이라고 나누어 불렀다. 진짜암은 목숨을 위협하지만 유사암은 무해한 부스럼이다. 진짜암은 처음부터 전이가 온몸에 숨어서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 유사암은 전이 능력이 없어 내버려 두어도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다.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는 진짜암인지 유사암인지를 전혀 구별할 수 없다. 의학 데이터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보면 전이는 암세포가 생겨나자마자
즉 지름 0.1mm 미만의 크기일 때부터 시작된다.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는 크기는 지름 1cm 전후다. 이는 암이 생긴 지 5에서 20년이나 지났을 때의 모습이며 진짜 암이라면 온몸에 수백 개의 전이가 잠복해 있다. 한편 직경이 1cm 전후가 될 때까지 전이하지 못한 유사암이 새로운 전이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전이하는 암은 직경 1mm가 되기도 전에 온몸으로의 전이를 끝내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대장이나 위의 점막에 혹처럼 돌출한 것, 즉 폴립은 양성 종양이다. 이는 암으로 변할 리 없으며 암으로 변했다는 증거가 이 세상에 전혀 없다. 그런데도 일부 의사들은 암이 될 위험이 있다라는 말로 환자를 위협하며 잘라낸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난 2020년, 일본에서 질환, 사고 등으로 말미암은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9,373명이나 줄어들었다. 참 희한하게도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생명이 구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암 검진을 받은 사람 수도 절반으로 줄었다. 존슨앤존슨 메디컬 컴퍼니가 2020년 10월에 일본 내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0년에 암 검진을 받았거나 받기로 한 사람은 20~30%에 머물렀다. 과연 암 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면 암으로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증가할까? 암의 발견을 놓쳐서 암으로 픽픽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온 나라에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40년간 열심히 추진했는데도 암 사망률은 늘어만 간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조기 발견, 조기 치료로 암이 낫는다며 거국적으로 암 검진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암 사망률이 줄어들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늘어 40년 내내 사망 원인 1위를 암이 차지했다. 조금도 낫는 병이 되지 않았다. 전립선암은 체열만으로 결과를 알 수 있는 PSA 검사를 시행하면서 1989년부터 2018년까지 30년 사이에 10배 가깝게 환자 수가 늘어났다. 그런데도 전립선암 사망자 수는 1970년대부터 반세기 동안 줄어들지 않은 채 변동이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만 명 이상의 전립선암 환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 기관이 PSA 검사는 무의미하다며 전립선암 PSA 검사를 중지하도록 권고했다. 일본에서는 PSA 검사로 암이 발견되는 바람에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고 평생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거나 항암제 치료를 받고 일찍 죽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말이다. 진짜 암인지 유사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검사에서 발견되는 암은 대부분 유사암입니다. 췌장암은 증상이 없더라도 대부분 진짜 암이고 폐암은 일기라고 하더라도 20~30%가 진짜 암입니다. 림프샘에 전이가 있더라도 다른 장기에 전이하지 않는 유사암이 많습니다. 내시경으로 제거될 수 있는 위암, 영기식도암, 영기방광암, 매모그래피 검진으로만 발견되는 유방암, PSA 검사로 발견된 전립선암, 영기 자궁경부암은 95% 이상이 유사암이다. 제 암이 진짜 암인가요? 유사암인가요? 환자가 고뇌에 찬 표정으로 이렇게 물으면 나도 긴장하게 된다. 암으로 진단되고부터 바로 죽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잠을 잘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텐데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는 환자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암 선고는 참으로 못할 짓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한숨이 나온다. 암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야위어서 사망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이는 무리하게 치료한 탓에 생기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환자가 자신의 암이 진짜 암인지 유사암인지를 물으면 어느 쪽이든 방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진짜 암을 무리하게 치료하지 않은 덕택에 5년이나 10년 또는 20년을 더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방향으로 목표를 잡아봅시다 라고 권유한다. 기침이나 혈담 등의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폐암은 진짜 암이 많다. 증상이 없으면서 암이 폐 속에 머물러 있는 일기 폐암도 20~30%가 진짜 암이다. 폐암, 위암, 대장암의 경우 진짜 암은 메스를 가하면 전이가 날뛰기 쉬우므로 만약 수술 후 5년을 생존해 있다면 대개 유사암이다. 진짜 암이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전이가 쭉 잠들어 있기에 유사암처럼 보이는 수가 있다. 위의 점막 내암은 99% 이상이 유사암인데 그 점막 아래에 잠입한 암은 일기더라도 5% 정도가 진짜 암이다. 3기는 암이 근육층을 넘어서 깊게 침윤되어 림프샘 전이까지 보이는 상태다. 진행암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장기에 전이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러한 3기 유사암 환자들을 나는 셀 수 없이 많이 진료해왔다. 그리고 4기는 조금 떨어져 있는 장기에도 전이된 것으로 유사암일 가능성은 당연히 없다. 하지만 일본의 여배우 기키기리는 온몸에 암이 퍼진 상태에서도 첫 진찰을 받고부터 14년간 연기자로 활약했다. 암 방치 환자들에게 15년, 20년을 생존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중요한 점은 치료하지 않는 것이다. 유사암은 해로움이 없고 진짜 암은 치유법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낫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는 무리한 치료로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잘라내기 때문에 오히려 전이가 빨라집니다. 진짜 암은 씨앗이 된 줄기세포에 전이 능력이 있기에 발견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온몸에 전이가 잠복해 있다가 잘라내면 전이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이가 발견된 것만으로는 말기암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환자와 수시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다. 암을 방치하려고 해도 용기가 안 납니다. 지금 절제하지 않으면 다른 장기로 전이될 것 같아서요. 다들 잘못 알고 있는데 전이라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만약 여러분이 언젠가 암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면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이 아찔해질 것이다. 그럴 때 의사는 전이되기 전에 빨리 수술합시다 라고 재촉하고 주위 사람들은 빨리 치료해요 라고 강요를 해서 치료를 서두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암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전이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예컨대 바르셀로나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고가 도시이코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받은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어 2020년 3월에 콩팥 하나를 절제했다. 항암제도 여러 가지를 썼지만 결국 온몸으로 암이 전이돼서 수술 후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암전이란 최초에 발견된 암과 똑같은 것이 다른 곳에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내가 말하는 진짜 암은 처음 암이 발생한 부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장기에 원격 전이가 숨어 있는 암을 가리킨다.
숨어 있다고 표현한 이유는 암이 거리가 제법 떨어진 장기에 전이되어도 크기가 작을 때는 CT 검사 등으로 찾아낼 수 없어서다. 전이는 암의 크기가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잠자는 상태로 있는 기간이 길다. 암이 발견되었을 때 전이는 벌써 온몸에 숨어 있다. 세계의 의학 데이터를 살펴보면 진짜 암은 생겨나자마자 직경 0.1mm 이하일 때부터 혈류를 타고 온몸에 전이하기 시작한다고 여겨진다. 줄기세포는 거의 무한히 분화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암의 줄기세포도 최근 속속 발견되고 있다. 암의 병소에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개에 이르는 암세포가 들어있는데 이 모두는 씨앗이 된 단 한 개의 암줄기세포가 2, 4, 8식으로 이분열을 일으켜서 생겨난다. 요컨대 진짜 암은 씨앗이 된 줄기세포의 전이 능력이 있는 암이다. 암을 조기 발견하는 시기는 한 개의 암 줄기세포가 생긴 지 5에서 20년이 지나 지름이 1cm에 가까운 크기로 자랐을 때다. 진짜 암이라면 벌써 전이를 끝내고 온몸에 잠복해 있다. 이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암이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급격히 날뛰기 시작한다. 특히 전이 되기 쉬운 곳은 폐, 간, 뇌, 뼈이다. 온몸이 혈액이 흘러들어가면서 모세혈관이 많은 부위에 잘 전이된다. 예컨대 폐의 경우 미세한 그물망 모양의 모세혈관에서 탄산가스와 산소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던 암세포가 혈류를 타고 폐로 흘러들어와서 모세혈관에 걸리기 쉽다. 간은 스펀지처럼 혈액을 듬뿍 함유하고 있으며 두 개의 굵은 혈관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있다. 간에서 발견되는 암의 90%는 다른 부위에서 온 전이성 간암이라고 알려졌다. 대장에서 흡수된 영양소의 대부분은 먼저 간으로 운반되므로 대장암은 간에 전이되기 쉽다. 뇌와 골수에도 모세혈관이 그물처럼 퍼져 있어서 전이 병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암은 어떻게 전이 되는 것일까? 암은 상피나 점막에 발생하며 진짜 암이라면 곧 주위의 혈관벽을 뚫어서 혈액의 흐름을 타고 온몸을 돌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간이나 뼈의 혈관벽도 뚫고 거기서 증식하여 응어리를 만든다. 이것이 원격전이다. 암 줄기세포의 혈관벽을 뚫어서 전이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 유사합니다. 원격전이가 발견되면 사기로 진단하며 암의 진행 단계로는 최종 단계다. 그렇더라도 사기로 판정되고부터 20년이나 지난 뒤에 걸어서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도 있다.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들은 후에 치료를 중단하고 집에 왔더니 몇 년이나 더 평온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전이가 됐다거나 사기라고 해서 난 이제 끝이야 라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 암 표준 치료 때문에 암의 역습이 산처럼 쌓이고 있다. 수술,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로 이루어진 암 표준 치료는 암에 가장 좋고 훌륭한 치료다. 이런 자화자찬의 선전 문구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란다. 내가 암 표준 치료를 비판하는 이유는 의학이 과학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법을 결정하는 기준에 돈벌이 제일주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수술,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를 암 표준 치료라고 하지만 이 중 90%가 건강에 무의미하고 유해한 것을 보면 의사들이 거짓말을 해서 만든 표준임에 틀림없다. 그도 그럴 것이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그들이 표준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을 가버려서 의료기관이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항암제 치료는 고형암에 대해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없다. 그런데도 의사는 환자들 대부분에게 항암제 치료를 계속 받게 한다. 항암제가 비싸서 환자에게 처방하면 할수록 병원과 제약회사의 수익이 증가하는 것도 항암제 남용의 한 요인이다. 암 표준 치료로 말미암아 암의 역습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암은 최근 40년 내내 일본인의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암으로 죽었다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사인을 보면 치료에 후유증이나 부작용, 영양실조와 감염증이 많으며 문자 그대로 암 때문인 경우는 적다. 이 사실은 내가 암 방치 환자 수백 명을 진료해 오면서 직접 보고 들어 잘 안다. 유방암은 종양만 적출하는 것이 치료 성적이 더 좋으며 유방 전체의 적출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유방 전체를 적출함과 동시에 실리콘 재질로 인공 유방을 만드는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됐다면서 환자들을 살살 구슬리는 바람에 전체 적출 수술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방치도 현명한 선택사항 가운데 하나다. 암은 될 수 있는 한 자연의 순리에 맡기는 것이 무리해서 치료하는 것보다 환자를 훨씬 평온하게 오래 살게 한다. 진짜 암에 메스를 가하면 상처 자리에 암세포가 급속히 때를 지어서 모이고 온몸에서 잠자던 전이가 깨어난다. 수술보다 안전한 대처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스텐트 기구로 확장, 방사선, 라디오파 지짐술, 방치가 수술보다 안전하다. 환자들로부터 매번 이런 질문을 받는다. 수술하면 암이 더 날뛴다는 거죠? 그렇다. 암이 날뛴다라는 말은 전이가 기세를 떨친다는 뜻이다. 수술을 하면 암이 전이하기 쉬워진다는 것은 의학계에서 옛날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떠한 수술도 우리 몸에는 인공적인 큰 상처가 된다.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 메스가 가해져 혈관이 터지면 혈액과 함께 암세포가 흘러나와 손상된 조직에 와락 달라붙는다. 한시라도 빨리 지혈하여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세포가 모일 때는 암세포도 함께 밀려온다. 진짜 암은 무수한 암세포가 혈류를 타고 온몸을 빙빙 돌기 때문이다. 특히 뱃속에 생긴 암 중에서 복막에 전이가 숨어 있는 경우는 수술이 위험하다. 복막은 매끈매끈해서 파고 들어갈 틈이 없기에 평상시에는 암세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메스로 정상 조직이 갈기갈기 찢기면 얼마든지 비집고 들어가서 크게 증식한다. 메스가 가해져 베인 단면에서 암이 마구 날뛰는 현상을 나는 국소전이라고 부른다. 최초에 생긴 암을 잘라내면 마치 고삐가 풀린 듯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가 제멋대로 설치기 시작하는 현상도 흔히 생긴다.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백혈구 등의 면역세포도 동원되므로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세포의 증식을 부르는 자극제 구실도 하기에 온몸에 잠들어 있는 암세포까지 흔들어 깨워서 단숨에 증식시킨다고 추측된다. 수술이 암 전이를 촉진한다는 최초의 의료 보고서는 1950년에 발표된 대장암의 급격한 간 전이다. 이 보고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의학 잡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렸다. 그 내용은 이렇다. 59세의 남성이 2년 이상 계속된 설사 때문에 검사를 한 결과
대장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다. 이때까지는 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수술 후 불과 10주 만에 암이 간으로 전이되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사망 후 시신을 해부해 보니 간의 무게가 4.7kg이었다. 간의 평균 무게 1.4에서 1.7kg보다 3배 정도 비대해 있었던 것이다. 나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궁체암 1기를 방치한다고 해서 암으로 죽은 환자는 없다. 그러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기라고 하더라도 1, 2년 사이에 암이 전이되어서 사망한 사람이 있다. 70여 년 전이나 의료기술이 발달한 지금이나 수술로 암이 날뛰는 현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수술을 척척 하던 외과의도 정작 자신이 암에 걸리면 방사선으로 치료한다. 아무래도 암을 잘라내고 싶거나 암이 커져서 치료하고 싶다면 수술보다 방사선 치료를 권한다. 방사선 치료가 몸을 훨씬 덜 상하게 하며 치료로 인해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이나 후유증도 적기 때문이다. 수술을 의욕적으로 하던 외과의도 자신과 가족이 암에 걸리면 서슴없이 방사선 치료를 선택한다. 방사선 치료의 생존율은 수술과 같은 수준이다. 입원이 불필요하며 3에서 6주 동안 주 5일 통원 치료를 하면 된다. 방사선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성대, 혀, 식도, 폐, 방광, 전립샘, 자궁, 경부 등에 생기는 암이다. 뼈 전이에서 오는 괴로운 통증도 방사선 치료로 완화된다. 예를 들어 식도암에 방사선을 쐬면 좁아졌던 부위가 넓어져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장기도 남길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너무 많이 쐬지 않는 것이다. 방사선의 1회 설량과 총 설량의 스케줄은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지만 나는 1회 2그레이, 주 5회, 합계 2, 30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방사선을 지나치게 많이 쐬면 피부가 헐거나 장기에 구멍이 나고 뼈도 쉽게 부러진다.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치료에 무의미하고 유해하지만 병원에서 항암제를 거부하고 방사선 치료를 원한다고 말하면 암 치료 자체를 거절당하기 쉽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판단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 간암, 대장암의 간 전이는 라디오파로 태우고 대장이나 식도가 막히면 스텐트를 넣는다. 간암, 대장암의 간 전이, 간 내 담관암의 부분 치료에는 라디오파 소작수를 추천한다. 라디오파는 주파수가 높은 전자파다. 종양에 직경 1mm의 바늘을 찔러 전류를 흘려서 그 열로 암세포를 태운다. 복부에 바늘을 꽂기만 하면 되므로 절제수술보다 몸이 받는 부담이 적으며 한 번에 100% 가깝게 암을 태울 수 있다. 입원 기간이 수술보다 월등히 짧고 상처도 눈에 띄지 않는다. 단 수술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이가 차례차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수술은 반복할 수 있는 횟수에 한계가 있지만 라디오파 소작술은 20회 정도까지 가능하다. 암이 식도를 막으면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고 대장의 일부가 막히면 대변이 꽉 차므로 큰일이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확장기를 넣는 스텐트 삽입술이 적합하다. 몸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증상을 극적으로 개선한다. 최근에 항암제는 부작용이 적으면서 효과까지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구역질 등을 억제할 뿐 독성의 강도는 예전과 같습니다. 몸이 힘들지 않다는 이유로 무심결에 계속 사용하면 죽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항암제를 써서 일시적으로 암이 작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원래 크기로 되돌아온다. 항암제라는 이름 자체가 과대 광고이며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다. 항암제가 듣는다라는 말은 암 응어리가 일시적으로 수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의 몇 퍼센트 정도는 응어리가 한동안 오그라든다. 하지만 살아남은 암세포는 그 자체에 항암제 내성이 생겨서 응어리는 거의 확실하게 다시 커진다. 리바운드 하는 것이다. 항암제의 종류를 바꾸더라도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 현재 항암제의 주류는 세포 분열 과정에 작용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제의 독성은 정상세포도 엉망진창이 되게 만든다.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구내염이 생기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하는 것은 암세포처럼 분열이 빠른 혈액, 입안의 점막, 모근 등의 세포가 먼저 항암제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말 무서운 부작용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폐, 골수, 그리고 신장의 기능 저하이다. 게다가 항암제는 병원균과 싸우는 백혈구도 파괴하므로 몸의 면역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바이러스나 세균에도 감염되기 쉬워진다. 일시적으로 체력도 무척 약해진다. 요즘은 항암제가 잘 듣는다라는 말의 뜻은 부작용을 멈추는 약물을 사용하여 항암제의 수요나 분량을 늘림으로써 암 응어리가 일시적으로 오그라드는 정도를 늘렸다이다. 암 사망률은 통 줄지 않았다. 남녀 모두 50대 이후는 암 연령이다. 80대 노인의 유체를 해부해보면 90%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왜 의학 기술이 발달해도 암으로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 수는 줄어들지 않는 건가? 왜 진짜 암은 의료 기술로 고칠 수 없을까? 그 이유는 인체가 궁극적으로 맞이해야 할 노화 현상이 암이기 때문이다. 노화란 인체의 성장이 끝난 뒤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름, 기미, 흰머리, 어깨 결림, 요통, 노안, 피로, 변비, 고혈압, 골다공증, 치매 등 나이가 들면서 몸에 안팎에서 여러 가지 부실한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성인이 돼서 걸리는 질병의 대부분은 노화 현상이며 그중 90%는 의사에게 보인다고 해서 낫지도 회복이 빨라지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컨디션이 나쁠 때 병명이 붙으면 안심을 하고 나이 탓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몸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건 꽃이 시들어가는 것과 같은 자연현상이다. 그것을 무리하게 원래대로 되돌리려 하면 몸이 부자연스러우면서 불편한 상황에 놓인다. 그러므로 노화를 받아들여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가장 이치에 맞다. 암도 정상세포 유전자에 상처가 쌓여서 일어나는 노화 현상이다. 그래서 남녀 모두 50대 이후는 암 연령으로 여겨지며 고령이 될수록 암 환자가 늘어난다.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부검하면 50대에서 약 50%, 80대에서는 90%의 비율로 암이 발견된다. 술, 담배를 안 하고 음식도 신경 쓰며 살았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렸나 하고 한탄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 반면 해부학자 요로 다케시는 젊었을 때부터 담배를 손에서 놓지 않았음에도 82세 때 받은 CT 검사에서 암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담배, 방사선, 농약, 식품 첨가물의 발암성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두부를 굳히는 간수도 첨가물이고 공기 중의 산소나 햇빛의 자외선도 유전자를 손상시킨다. 호흡하고 산책을 하고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몸속에 바람의 원인이 차곡차곡 쌓인다. 그런데 정상세포의 유전자가 크고 작은 손상을 입는 것과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키는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다. 요로처럼 암에 잘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 암 발생은 수수께끼 투성이이다. 나는 50년 가까이 환자를 진료해 왔지만 나 자신이 병원에서 검사나 진찰을 받은 것은 근육 염좌를 골절로 오인했을 때뿐이다. 우리 집에는 혈압계가 없어서 내 혈압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흔히 환자로부터 나이가 많으면 암 치료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암의 90%는 방치하면서 통증을 잘 억제하면 편안하게 오래 살 수 있다. 특히 고령자는 수술이나 항암제로 말미암은 신체 손상 때문에 생명을 단축하기 쉬우므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경우 수술 후에 치매에 걸렸다, 병원에서 누워서 지내게 되었다와 같은 문제도 많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고령 환자에게 표준 치료를 받으려면 유서를 써두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 전신마취는 우리 몸을 가사 상태에 접근시키는 의료 행위이며 죽음과 이웃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70세가 넘어 심폐기능이 약해져 있거나 협심증, 뇌경색, 당뇨병, 신장병 등의 지병이 있으면 전신마취로 말미암아 그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고령자의 경우 마취가 너무 깊어서 깨어나는데 시간이 걸리면 수술 후에 선망이나 치매가 급격히 진행된다는 연구 데이터도 있다. 암 수술은 대부분 전신마취 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전신마취의 위험성을 생각해서라도 고령자는 수술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고령자에게는 암 치료가 위험하다. 후생 노동성은 항암제는 고령자에게 듣지 않는다라고 발표했다. 후생 노동성이 국립암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항암제 치료를 중점적으로 한 그룹과 통증을 달래는 완화 케어를 중점적으로 한 그룹으로 나누어서 초진에서 사망까지의 생존 기간을 비교한 결과 말기 폐암과 대장암, 유방암의 고령 환자에서는 진료 성적이 비슷했다. 그러나 폐암에서는 40개월 이상 생존한 사람은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뿐이었다. 75세 이상에서 10개월 이상 생존한 사람의 비율은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이 더 높고 생존 기간도 더 길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요컨대 기존 의료계의 주장과 정반대로 항암제를 안 쓰는 쪽이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뜨거운 목욕탕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여 체온을 올리면 암이 없어질까요? 암 환자들이 하나같이 체온을 올리고 싶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실망시켜서 미안하지만 체온을 올리면 암이 낫는다는 말은 의학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 확실히 암세포는 고온에서 죽는다. 단 체온을 43도씨 이상으로 유지해야 암세포가 죽는다. 하지만 체온이 43도씨 이상 되면 사람은 열중증에 걸리거나 온몸의 단백질이 변성하여 사망하고 만다. 장시간 피부에 손난로를 대고 있거나 뜸을 반복 시행하여 몸에 화상 자국이 생긴 환자들을 자주 본다. 하지만 뜸으로 체내에 유입된 열은 혈액에 전해져서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고 암세포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나는 게이오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시절에 온열기구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암 치료에 사용했다.
그런데 전혀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몸 상태가 나빠지는 환자가 속출했다. 이거 틀렸구나 하고 1년도 안 돼서 내팽개쳤다. 본디 인체에서 체온 상승은 몸이 비상사태임을 알리는 현상이다. 사람은 항온 동물이라 평소에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다 코로나19 같은 병원균이 침입하면 몸이 체온을 올림으로써 감염 사실을 알려준다. 체온 상승은 우리 몸이 총력을 기울여서 병원균을 침입 초기에 물리치려는 신호탄이다. 다시 말해 최전방에서 싸우는 병사, 즉 백혈구 등의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체온을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어디까지나 우리 몸의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것이다. 체온을 올리면 면역력이 강해진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체온이 낮은 사람의 수명이 더 길다는 데이터는 있다. 놀랍게도 평소 35도씨대를 유지하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다는 연구 결과가 그것이다. 연구 대상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던 18세 이상의 외래 환자 35,488명이었다. 그들을 1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사망률이 가장 낮은 사람들은 평열 35도씨대 그룹이었다. 체온이 0.149도씨 높아질 때마다 1년 후에 사망률이 8.4%씩 올라갔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의 65세 남성 700명을 25년간 추적한 연구와 세계 각국의 100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저체온이 꼽히고 있다. 105세로 사망하기 직전까지 활약한 세로카 국제병원의 전 명예원장 히노하라 시게야 씨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100세 때 한 강연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내 체온은 35도씨 전후입니다 라고 밝혔다. 뜨거운 물에 몸을 오래 담그는 사람들이 많은 탓인지 목욕 중에 죽는 일본인이 적지 않다. 후생노동성의 추측 계산에 따르면 연간 약 1만 9천 명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더운 목욕물 속에서는 몸에 열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욕실 열중증에 걸리기 쉽다. 특히 고령자가 죽기 쉽다. 샤워 문화를 가진 영국과 미국에서는 65세 이상의 연간 익사자 수가 10만 명 중 약 1, 2명인데 비해 일본에서는 19명으로 차이가 크게 난다. 그 대부분이 욕조에서 익사했다. 고령자는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도 몸의 변화를 깨닫는 감각도 무뎌져 있어서 체온이 확 올라가도 기분이 좋구나 하며 느긋하게 있다가 기절해서 목숨을 잃는다. 고온욕은 열중증을 부를 뿐만 아니라 혈액이 걸쭉해지면서 혈액을 굳히는 혈소판을 활성화하여 혈전을 만들므로써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킨다. 욕조에 앉아 있다가 몸이 따뜻해진 후에 일어서면 혈압도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친다. 그러니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자. 일부러 체온을 올린다고 해서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으며 암을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도 없다. 고온욕, 장시간의 목욕은 열중증을 일으켜 목숨을 잃을 우려가 있다. 장수하는 체온은 35도씨대이다. 암을 사라지게 하는 음식이 정말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암을 사라지게 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암은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살이 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암을 사라지게 하는 식사법은 없으며 암에 걸리지 않는다, 암이 사라진다, 암이 치유된다는 요법들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
암은 정상세포의 유전자가 변이해서 생기는 유전자 질병이다. 분자의 배열이 바뀐 유전자를 식품 성분으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무리다. 나는 의사로 50년 가까이 일하면서 암이 성장을 멈추거나 갑자기 작아졌거나 사라진 일을 많이 봐왔다. 예컨대 내가 돌보던 환자 중 한 명이 진행성 위암, 조기 위암, 식도암을 5개월째 방치하고 있었다. 그가 한 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건강검진을 했는데 당시 TV 화면에 비친 검사 결과를 보니 식도암이 사라지고 없었다. 이처럼 전이한 암도 갑자기 없어질 수 있다. 대장암과 신장암을 각각 방치한 두 환자의 폐 전이가 어느새 사라진 적도 있었다. 그러면 음식으로 암에 걸릴 위험성을 줄일 수는 있을까? 채소를 듬뿍 먹어도 암 예방 효과는 불투명하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암 예방 효과가 높은 채소 피라미드를 보면 가장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마늘, 양배추, 콩, 당근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콩에 이소플라본을 다량 섭취하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이 커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고 당근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을 흡연자가 다량 섭취하는 연구에서는 폐암이 증가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다. 후생 노동성은 1일에 350g, 즉 양 손바닥에 얹을 수 있는 채소량의 3배를 섭취하도록 권장했지만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줄어들지 어떨지는 불분명하다. 식도암, 위암, 폐암에서는 그 효과가 기대되지만 암은 흡연이나 음주와 관련도 깊어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의 항암 효과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결국 음식의 항암 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영양보충제 대국 미국에서는 존스홉킨스 대학교 등이 45만 명분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영양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영양보충제의 장기적인 건강 효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이제 이를 잊어버리자라고 발표했다. 튼튼한 정상세포야말로 암 예방에 든든한 방파제다.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해서 저항력을 높이자.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암 환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커피나 술, 진통제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